자, 박종우의 스팟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지방선거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는 시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또 여야 정당 지지도까지 다시 한번 정말 세밀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셔보죠.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오셨고요. 자, 그리고 뭐 오시면 항상 꽉 차요. 저희가 빈틈이 안 보인 빈틈 없는 방송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인데 오늘도 머리 스타일이 헤어스타일이 얼마나 또 보기 좋고 기분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머리 스타일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게 무게감이 더하는 게 제자리가 좀 꺼졌어요. 네네. 제가 좀 몇 번 왔다 보니까 제자리 쪽에 저도 앉지만 김용민도 여기 앉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앉으니까 꺼져요. 그렇네. 네네네. 아마 지난번에 송영길 전 대표 실수도 이 자리에 앉았죠. 그러니까 갖고 꺼져. 꺼지는 것 같아요. 꺼지는 것 같아요. 무게감 있는 분들을 중량감 있는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의자가 점점 꺼지고 있습니다. 출연료에서 의자값 좀 빼주세요. 약간 이 자리가 비만석이야. 비만석. 경로석이 아니고 비만석이에요. 오늘 또 비만 와. 비만 와. 눈으로 바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너무 추웠어. 눈팅 들어가는 거죠. 이제 지방선거니까. 좋습니다. 시원하게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뭐 개그가 점점 실력이 연습하세요 그럼요. 집에서? 아니 그건 아니고 세상이 이렇게 좀 답답하니까 개그로 그냥 제 스스로를 그냥 킬하는 거죠. 좋습니다. 근데 헤어스타일 이렇게 계속 올리고 다니시네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렇죠. 뭐 다른 건 다 안 올라가 가지고 이것만 올리는 거죠. 네. 근데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아까 우리 아닙니다. 금방 됩니다. 금방 제가 돼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떤 날은 시간이 없어서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올라가 있더라고요. 올라가요. 알아서. 저도 놀랐어요. 머리카락이 알아서. 이게 어차피 올라가니까. 이게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들어왔어요. 저게 왜 올라가지? 안 올라갈 텐데. 그러게요. 이게 참 헤어스타일보다 배 소장은 갱년기가 안 왔나 뭐 이랬는데. 맞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머리가 계속 올라. 머리로 다 에너지가 다 올라왔어. 머리만 청춘. 청년 느낌이 좀 나고. 알겠습니다. 불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여론조사 흐름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일단은 지난주 MBS 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최고치 지지율 67%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 금요일에도 살짝 다뤘지만은 67% 어떤 긍정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다시 한번 분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67%. 67% 거의 뭐 70%에 다 와닿아 있는 그런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2월 2주 대비해서 2월 4주가 5% 포인트 좋아진 거죠. 네. 4% 포인트 좋아진 거죠. 그리고 그 전 1월 4주하고 비교하시면은 이때도 4% 포인트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 만에 8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단기 상승세다. 요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요 기간을 잘 보시죠. 1월 4주에 있었던 일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1월 129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는 가장 큰 묵직한 어떤 사건은 부동산 대책이지 않나 싶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SNS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월 2주 이제 이렇게 4주인데 요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요 사이에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설 연휴. 그런데 계속해서 4% 포인트 좋아져서 쭉 단기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여기 한번 보시죠. 부정률은 1% 빠지고 5% 빠지고 여기는 5점 이내라고는 하겠지만 요것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 25%라는 게 부정률이. 그렇죠. 이렇게 따지면 이제 중반까지. 요 긍부정의 격차가 무려 42%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쭉 한번 되새기면 사실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영향이 없다고 하기 어렵죠. 더군다나 뭐 증시도 화랑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언급량으로만 따지면 이제 부동산 관련한 게 압도적으로 많고요. 근데 부정 이유에서 나타나고 긍정 이유에서 나타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정도로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 호응이 좋았던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이 정도라면 요거는 기대치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어떤 시장의 확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부작용 같은 걸로서 이제 전세값이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이 정도로 긍정률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은 네. 전세값이 올라서 내지는 전세 물량이 사라져서 발생하는 문제보다는 당장에 있어서 그 다주택자들이 좀 시장에 그 내놓는 요게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지역별로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 지역 한번 보시죠. 네. 자, 지역별로는 저희가 좀 이따가 예, 예, 잠깐 예. 쉬었다가 홀드하다가 듣도록 하고. 네네. 자,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물론 오늘 리얼미터는 전주보다 소폭 조금 내려온 수치는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MBS 갤럽 흐름을 보면은 많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대통령 지지율도 보면은 예. 이게 딱 결집을 했다가 지지율이 올라갔다 싶으면 긍정 지지율이 올라갔다 싶으면 조금 이제 위기감에 따른 결집은 없어요. 기술적 반등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내려오는 등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대통령의 이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뭘까요? 경제예요. 경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하. 대통령의 지지율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경제, 이코노미. 그다음에 S, 외교 안보, security. 네. 그다음에 C, 커뮤니케이션. ESC예요. 그러니까 가정에는 MSG, 기업은 ESG, 네. 대통령은 ESC. 아니 여러분들이 공부하라고. 실제 그래요. 대통령 지지율의 70에서 80%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네. 1992년에 미국 대선에서 등장했던 아칸소 주지사 시골뜨기 빌 클린턴이 가지고 나온 게 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러면서 아버지 부시를 이겨버려요. 지금도 네. 지금 이란을 맹폭격하고 있는데 그때 걸퍼전을 승리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재선이 안 돼.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가 그렇죠.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네. 부동산인데 지금 코스피뿐만 아니라 정말 코피 날 정도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부동산인데 부동산 이게 원래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유리할 수 없는 이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 정책이라는 건 여러분들 3E 단계가 있어요. 예. 첫 번째 단계는 effort, 노력이에요. 그런데 노력만 가지고는 안 먹혀.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28번에 발표를 했지만 그게 대책. 노력이에요. 안 부동산 먹혔어. 대책.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본인이 일관되게 강력하게 천명을 하거든요. 전면에서. 네. 그러니까 expect 두 번째 기대감이 기대감. 생겨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절실하게 네. 그리고 또 강력하게 추진하면 될 것도 같은데 매물이 나왔대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펙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MBS 여론조사에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잘했다가 네. 무려 62%. 아. 대통령 지지율에 거의 임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이펙트가 먹힌 거. 물론 이 조사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네. 분당의 아파트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으면 팔아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팔았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거 여기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네. 주도권이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넘어와 버린 거죠. 하. 이게 지지율에 결정적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한다. 그걸 지금 그래서 확인하고 있다. 이걸 좀 설명해 주셨는데 언제부터 이게 영어를 많이 쓰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뵀을 때는 영어를 이렇게 많이 안 쓰셨는데. 아니 요즘에 약간 영어를 써줘야 예. 왜 그래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송영길입니다. 물병을 확 던져블라마 체중이 마른 우리 예. 배추도사를 그렇게 오마이뉴스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물병 좀 가져와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영어를 살짝 써줘. 얘가 좀 요즘에 약간 중국어와 영어를 써줘야 아. 실용 방송이 됩니다. 실용 방송. 실용 방송.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김무신 예. 대표님, 지역별로 보더라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구 경북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도 예, 예. 부울경도 그렇고 이게 좀 다르다. 그동안 봐왔던 것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꼭 다르지는 않는데 예. 유지되고 있는 게 이 TK에서도 56 나왔습니다. 긍정 평가. 네. 이게 이제 TK 대구 경북이죠. 56.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이 60대 30이에요. 예.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이런 수치가 다른 그 정당 지지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거 프레임, 그러니까 여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되느냐,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되느냐 이런 네. 거에 직접적으로 반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영남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경기 68, 충청 68, 호남 88이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61대 29. 아, 그다음에 서울도 많이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엄청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에서 56대 38, 요 60 그리고 이제 부산 울산 경남 60대 30 요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크게 보면 3대 수치를 보셔야 되고요. 더 크게 보면 이제 4대 수치 정도를 보시는데 네. 그게 이제 대통령 첫 번째가 대통령 긍정 부정.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 정당 지도하고 대통령 긍정 부정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선거 프레임입니다. 여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되느냐, 뭐 야당이 네. 많이 당선돼야 되느냐, 요게 그 사이에 있고요. 그러면 3대 프레임이 있죠. 3대 수치 지표가 있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제 당 대표 긍정 평가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개의 주요 지표가 있는 건데요. 가령 호남 같은 경우에는 그 4개의 모든 지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강세이겠죠. 네. 예. 그런데 충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는 최대 격전지였는데 지금 보시면 대통령 긍정률 68이죠. 70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지표들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대구 경북하고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대통령 긍정률은 되게 좋아요. 절반 이상으로 예.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표에서 국민의힘이 좀 더 힘을 쓸 법한 그런 수치들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 배 소장님께서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여론을 대통령 긍정 부정 이 네. 꽉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립감을 가지고 전국 주도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까지 쭉 가더라라고 하면 그러면 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흔들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4개의 지표 중에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게 대통령 긍정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강력하죠. 후광 효과로서 가장 예. 강력한. 그런데 이 효과가 만약에 영남 지역까지 네. 이렇게 쫙 내려온다면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 마케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는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대통령의 주도력이 상실된다. 전국을 그러면 여의도가 가져온다. 그러면 여야에 있어서 격돌되는 그런 전국으로 바뀐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 3등하는 지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긍정률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죠. 지지도.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가느냐? 국민의힘도 조금 해볼 만한 어떤 결집력을 발휘할 만한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구 경북 또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그러면 부울경은 그러면 격전지가 되는 거고 대구 경북은 수성전을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느냐? 요걸 봐야 되겠죠. 최근에는 많은 평론가분들이 대구 경북도 국민의힘이 과연 수성을 든든히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주요한 기초단체장이나 네. 심지어는 정말 있어본 적이 없는 대구시장과 관련해서도 이건 상당히 민주당 내지는 무소속이 선전하는 그런 선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정당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역별로 보더라도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김봉신 대표가 네. 워낙 뭐 예리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서 네. 좀 다시 추가 한번. 분석을 드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저희가 것이 이 표를 김봉신 네네. 대표가 보여줘야 돼요. 저희가 좀 보여 좀 줘. AI 시대지만 네네. 피지컬 AI처럼 김봉신 그러니까요. 대표가 아니 우리 해줘야 됩니다. 김봉신 대표는 예. 인간 AI예요. 인간 그 AI. 자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전화 면접 조사로 발표된 것 중에서는 최근 조사에서 가장 높아요. MBS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에 65%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네. 호남 지지율을 보시면은 88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호남 지지율이 85%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리즈 시절이에요. 리즈 시절. 리즈 시절. 그러니까 최고조에 올라와 최고조. 있어요. 예. 85. 그다음에 지금 호남에서 부정은 한 자리잖아요. 네.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리저로 어허. 최고조에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충청권이 지금
68이죠, 그죠? 예. 충전권이 65를 넘잖아요. 그러면 캐스팅 보트를 다 가져간 거예요. 캐스팅 보트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저것으로서 설명이 되는 게 네. 국민의힘은 대전 충남 통합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 통합되면 다 국민의힘은 대전, 해보나 말아야. 충남, 예. 해보나 말아야. 그다음에 PK가 지금 60이 나왔죠. 자, 일단은 딱 그 임계점이에요. 60 이상 나오면 부울경 다 가져갑니다. 부울경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요. 왜냐하면 예. 이 선거는 후보자의 선거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물론 전재수가 있고 김경수가 있고 또 울산에 누가 뭐 나오겠습니다만 김상욱 의원 뭐 출마 선언 김상욱이 있고.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나오면 그건 대통령한테 투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구는 지금 56%잖아요. 예. 자, 일단은 50% 이상 되면 대구는 뭐 최종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 지지율이 이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지율이 꽤 높기는 했잖아요. 그랬죠. 물론 잠시. 초반에는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보면 지지율이 꽤 높았는데 이 정도까지 구성은 안 됐어요. 네. 지금 청와대에서 빅데이터 분석팀이나 여론조사팀이나 이렇게 막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아하. 전광판을 보면서 이게 지점 꼭지마다 분석을 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결과를 그 분석 자료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MBS 기준으로는 네. 3월 달 또는 4월 초 범위 내에서 뭐 3월 달 내로 저는 봅니다. 네. 7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70 이상 올라갈 70 이상 지지율이 MBS 긍정률이 여론조사 MBS에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지역별로 분석을 해봤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 한번 좀 보죠. 예, 예. 정당 지지 특히 MBS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말 충격적인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당 충격적인. 지도를 말씀드리려면 네. 요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개요입니다. MBS 조사는 엠브렘 퍼블릭 헬스리스 코리아리스 한국 리서치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2월 23일, 4일, 25일 3일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당은 충격입니다. 지금 보시죠.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은 45까지 올라갔습니다. 쭉 네. 올라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5까지 올라갔는데 저점을 39에서 찍었거든요. 39에서 찍었으니까 지금 6%포인트 정도 올라갔으니 네. 사실은 5점 이내 변동이라고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도 그렇지만 45라는 숫자는 이 차트 전체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이 작년 8월 3주가 어떤 때냐면 요 작년 8월 3주가 요 사이 아마 4주 정도 됐을 텐데요. 그때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을 한 시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8월 3주는 장동혁 대표를 선출하는 그러니까 전당대회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테니 네. 이때부터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어야 됐거든요. 아하. 자, 그때 20% 수준이었습니다. 19에서 20% 수준. 자, 그때 더불어민주당은 40, 2배 정도였는데요. 그거를 이어오다가 지금 45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쭉 19에서 20 장동혁 그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서 네. 전고점은 25였습니다. 최고가. 그런데 지금 17까지 빠져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예, 많이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보시면 27이라는 숫자는 그 장동혁 체제에서의 최저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장동혁 체제가 들어서기 전에는 몇이었느냐? 저점이 16이었습니다. 16. 그러면 이번 대통령 출범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 16 저점을 찍은 후에 그다음에 장동혁 체제가 출범하고 25까지 올라갔다가 17까지 빠지는 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사실은 굉장한 암시해 주는 게 많죠. 이 숫자에서 더군다나 말씀드린 거는 2월 1주 그죠? 2월 1주 이후에 3주 만에 나온 거였죠. 조사가. 예. 하나 정정해야겠네요. 아까 대통령 긍정률에 요거 차트가 잘못됐네요. 2월 네. 2주가 아니고 2월 1주입니다. 1주. 예. 설 그렇죠. 연휴를 건너뛰었기 설 연휴에서 때문에.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러면 2월 1주에서 4주로 넘어갔을 때 이 사이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보통 설 연휴에서 먹고 살기 힘들면 대통령 긍정률 빠지고요. 여당 지지도 확 빠집니다. 그런데 지금 설 연휴를 경과했는데 두 오히려. 정당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대통령 긍정률은 네. 가파른 상승세까지 그 정도면 두 번 조사 한 달 만에 8% 포인트니까 그거는 가파르지는 않지만 하여튼간에 그 상승세죠. 네. 이렇게 따지면 상당한 겁니다. 그러면 물가라든지 경제 민생 부분에서 정부 여당이 특히 이제 정부가 아주 주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네. 사실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 여당은 높아지더라도 그냥 야당은 그대로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확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쪽에서 4% 포인트 높아질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5% 포인트 빠진 거거든요. 더 빠졌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탓할 만한 게 있었다. 야당에. 아시다시피 이제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맞아요. 거기에 무기징역 대한 선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장동혁 대표의 그 메시지 기자회견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러한 빨간 수치가 확 나타났다. 이게 월화수 조사라서요. 아까 23, 24, 25 조사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지금 그러면 장동혁 대표 23, 24, 25 장동혁 20일에. 대표의 그 전주 예, 그렇죠. 요 그 전주 주말에 예. 주말에 영향이 확 있고 뉴스를 탄 다음에 23일 날 이 조사 시기에도 아직 요런 흐름, 즉 빠지는 흐름이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진짜 이 경고등이 들어왔네요. 예, 예. 지역 얘기는 좀 이따 할까요? 네, 지역 얘기는 저희가 예, 예. 정당지도 좀 보고 네네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살짝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또 김보신 대표 설명을 했으니까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한 건 17%가 어떤 의미예요? 여기에 궁금할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당의 지지율이 더군다나 이거는 양강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소수 정당을 빼고 뭐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이나 진보당은 지금 하여튼 수적으로 아주 네. 이 작은 정당이니까. 근데 지금 양강 구도에서 지지율이 이만큼 벌어진다라는 건 15% 미만으로 내려가면 마비예요. 아, 정당 마비. 아무것도 못해요. 정당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수도권은 이미 마비가 됐어. 17%라도. 그다음에 충청과 PK는 무기력해져요. 이렇게 되면 후보자들이 나가서 백방을 뛰어도 소용이 없어. 그렇죠. 그다음에 TK는 위기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뭐 저륜 이야기는 이건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당, 예. 윤당을 중단해야 됩니다. 윤당이 뭐냐면 이것도 라임이 절묘하네요. 윤당이라 그러니까 또 윤당, 윤을 연상하게 하네요. 네. 근데 뭐냐면 윤은 윤 어게인 혼란. 아. 그다음에 당은 당내 갈등 지속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도는 차단되고 외연은 축소되고 네. 샤이는 학대되거든. 아. 이렇게 되면은 선거를 못 해요. 네. 그러니까 17%라는 지지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거를 못 하는 상태에 거의 다다르고 있다. 다다르고 있다. 그래요. 큰일 났다. 정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게 뭐 지역별로 보더라도 뭐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까지 사실은 국민의힘의 지지도 상황이 안 좋아요. 정당 지지도가 예, 예.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이 떨어질 수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죠. 예. 많이 떨어졌죠. 17이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지역별로 보시면은 이제 네. 대구 경북이 28대 28로 나왔으니까 동률이죠. 그러니까요. 28대 28. 대구 경북인데 이게 광주 전라를 보니까 71대 4. 네. 이게 아마 그 직전 조사 있잖아요. 직전 조사에서 37이었을 겁니다. 이게 대구가 국민의힘 지도가 37 맞나? 네. 헷갈리네. 보죠. 37 맞네요. 근데 이렇게 예, 내려왔다는 37에서 거예요. 떨어지면 이게 7이니까 9% 포인트 빠진 거잖아요. 네. 9가 빠졌죠. 대구에서 TK에서. 그럼 더 충격적인 건 충청권에서 25였다가 15가 됐어요. 야. 10% 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캐스팅 보트 지역에서 이거는 충청은 더군다나 장동혁 대표의 예. 지역구가 있는 곳. 그렇습니다. 주 활동 무대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데 10이 빠졌어요. 10. 여기도 9가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요 정도 빠져서는 5,000원이 넘었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런데 지금 전 지역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힘을 쓸 만한 지역이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그 충격적이다. 아마 그래서 이런 수치를 보면서 이 대구 경북 통합법 이거 처리하자. 아니 그렇죠. 사실 이게 어제 갑자기 필리버스터가 중단이 되고
송호석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아니 필리버스터 그만두면은 뭐 대구 경북 통합법 이거 법사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필리버스터 중단시켜 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급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 행정 통합으로 오히려 이제는 국민의힘이 똥줄 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진짜 이 결과를 보시면은 예. 28대 28이에요. 그런데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청이 36인가로 나왔나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은 37, 37이네요. 예. 37인데 이게 뭐냐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따위로 행정 통합할 거면 우리 지지하는 정당 없어. 네. 니들 뭐 저기 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분노를 자극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죽했으면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경북여고 출신이에요. 경북여고 맞아요. 출신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출신 모교가 있는 대구가 잘 안 되는 걸 그렇게 원할까요? 본인도 신경이 쓰이죠. 안 쓸 수가 없죠. 아무리 지역구가 하남이라고 하더라도. 네. 근데 저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작동했다. 왜냐하면 아하. 갑자기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도 중단하고 오히려 정청래 대표는 27일 날 이 대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가지면서 예. 아니 우리는 대구 경북 다 통합시키고 싶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좀 사과를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호영, 송원석이 서로 그냥 맞받아치고 싸우기 바쁜데 저는 예. 대구 경북도 중요한데 서울 인천 경기에 주목을 합니다. 저 보십시오. 41대 19, 49대 16. 예. 이건요.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금 왜냐하면 2022년 이 지방선거에서 대선 여파로 국민의힘이 많이 당선됐어요. 그랬죠.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25개 자치단체장 중에서 17개를 국민의힘이 가져갔어요. 아,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망연자실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수도권에서는 오세훈 시장도 네. 3, 4개월 전만 해도 여유가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훈입니다. 아름다운 서울에서 양현 씨 아닌가요? 아니 그만큼 목소리가 떨린다는 거죠. 예. 오 시장도 지금 멘탈이 나갔어. 아니 그런데 대통령이 정원호 성동구청장 플로팅하죠. 네. 지금 당은 완전히 엉망진창 돼버렸죠. 지지율은 오히려 곤두박질 치죠. 네. 오세훈 시장도 지금 빡치는 거예요. 난 뭘 하라는 거야 도대체. 또 3월 달에는 또 명태균 그 재판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는 지지율이 이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 41대 19, 49대 16이면 예. 인재가 뭐 천하의 인재가 들어와도 나갈 데가 없어요. 아. 아니 인재를 영입하면 뭐 합니까? 영입도 안.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당시 등장부터 파격적이었습니다. 야상을 입고 등장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 군복 입고 등장한 줄 알았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던데 어쨌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TK 같은 영남권 현역 단체장 뭐 사실상 용태를 권고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물갈이를 통해서 새로운 인재들을 좀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선순환이라고 할까요? 국민의힘 지지율 붐업 이런 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선순환이요? 그러니까 새롭게 예.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인재들을 모아서 우리가 예. 새수는 새 부대에 담듯이 다른 모습 보여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2024년 총선에 보면은요. 예. 그때 뭐 민주당이 뭐 공천을 잘하네 못하네가 1월, 2월에 막 나오다가 2월 말쯤 되니까 공천 얘기가 더 이상 언론에 많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때 국민의힘이 현역 중진 재배치라는 놀라운 발상으로 공천을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현역 중진을 저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뽑아서 일로, 맞아요. 여기서 뽑아서 일로 재배치. 물갈이도 아니고 완전 화분 뽑아서 이제 분갈이 하듯이 여기서 뽑아서 일로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 뭐 김영선 전 의원도 사실 네. 지역구로 다른 데로 가고 막 그랬죠. 다 떨어졌습니다. 한 명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김태호. 예. 김태호만 살아남았습니다. 양산 가서 당선이 됐죠. 네. 거창이었나 해서 이제 양산 쪽으로 간 건데 그분 빼고 조혜진 탄탄했죠. 네. 예, 가서 아웃. 그리고 박진 원래 강남에서 됐었거든요. 원래는 저기 종로 쪽이었다가 강남에서 당선이 된 분인데 아니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화면 많이 나왔었어요. TV에서. 그런데 어디로 갔느냐? 서대문 갔습니다. 서대문에서 예 강자를 만나긴 했어요. 지역 강자를 만난 거죠. 네. 예 졌습니다.
이거 숱하게졌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잘 하고 있는 만약에 단체장이 있으면 국민의힘은 그 지역을 수성하게 수성전을 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수성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물갈이를 한다라는 거는 물갈이. 그러면 다음 선거나 그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그 대권 가도에 가령 장동혁 대표가 대권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의 정치 작업을 지금 하겠다라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그러니까 지금은 윤 어게인 쪽으로 그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 같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그 정치인들, 그 단체장들에 대해서 네. 일부 이제 경고를 한다든지 이런 효과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 선거 승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냉정하게 우리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조금 곁들이지 이정현 않을 수 없는 위원장. 게 예. 그러니까 김봉신 대표 얘기하셨던 대로 뭔가 좀 박진감이 넘칠 때 네. 지금 이제 박빙의 승부를 펼칠 때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아하. 현역들한테 당신들 그 안심하지 마.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절대 열세 상황. 네. 오히려 지금 이 현역 프리미엄을 살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믿을 거라고는 현역 프리미엄밖에 없는 거야. 그나마 현역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한테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고 이야기하냐면 현역 프리미엄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인큐펀트 이펙트라고 해서 그래도 현역들이 네. 가지고 있는 분명히 강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지금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야 오세훈, 박형준, 예. 김태흠, 그다음에 이장우 이장우. 다 바뀔 수도 있어. 김영환도 바뀔 수 있어.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싸우기도 전에 전열을 정비하기도 전에 예. 자중질환을 겪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장동혁 대표잖아요. 네. 지금 이정현 위원장이 뭔가 시선 승리가 아니라 당권 강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만 아니 근데 더군다나 지금 야상을 입고 나와서 가뜩이나 피해야 되는 이미지가 비상계엄 이미지거든요. 예. 지금 서울의 봄입니까? 지금 이건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야상으로 마상을 입게 돼서 생겼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아니 지금 그렇죠. 마상 군복을 입죠. 입고 나올 네. 일입니까? 지금 오히려 비상계엄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시각 자체가 네. 완전히 그냥 부정적으로 나락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고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정은 위원장한테 해주시고 이 야상을 입고 네. 장동혁 대표의 문을 박차고 들어가야 돼요. 장 대표 이거 지금 이런 상태로 우리가 윤호개인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선배인데 말이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정현 위원장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야상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이 당대표를 냈었잖아요. 호남 출신으로. 예. 그때도 야상과 비슷한 잠바를 이야기했어. 그랬었나요? 그때 유세를 하면서 이정현입니다. 내 잠바떼기를 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잠바떼기로 이정현이가 호남 출신 이정현이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잠바 야상 이야기할 때입니까? 지금 지지층들은 마상을 입고 있는데 네. 저는 저거 안 좋아요. 지금 비상계엄 가뜩이나 트라우마인데 빨리 벗어라. 빨리 안 벗어라. 그러면 저 야상을 읽고 네. 장동혁 대표의 방을 문을 박차고. 박차고 들어가서 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대표님 저를 밟고 지나가면서 지선 승리를 위해서 방을 바꿔달라. 저는 그걸 해야 되죠. 그래요. 제가 이게 절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정당 지도하고 이제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조갑재 대표인가요? 그분이 뭐 격전지 전패 그리고 TK도 위험하다 뭐 이런 발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요걸 한번 보시죠. 이게 2023년 정당 지도입니다. 자. 이때 2023년 10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당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중간에 이제 좀 쉬는 때가 있었다 치고 붙었나요, 이렇게 거의? 붙어 있죠. 네. 그런데도 예. 결과는 결과가 어떻게 됐었냐? 17% 포인트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야당이 이때는 그 누구냐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렇죠. 야당이 지금 오차범위 이내에서 완전히 딱 붙어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당시에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네. 또 뭐 여당이 더 크게 왜냐하면 심지어는 서울시장도 여당, 대통령도 당연히 여당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궐선거 하나를 못 이기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김태우 후보가
그 국민의힘 후보가 네. 방금 잠바 말씀 우리 저 배수장님께서 정확하게 예. 말씀 주셨는데 이 잠바가 그 색깔로서 승부를 하지 않습니까? 흰색 옷 입고 다녔는데 당 지도부가 와가지고 빨간색으로 이제 도배를 했었죠. 그랬을 때에 이게 왜 17%포인트 이상으로 졌느냐?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 더 보여드린다면 대통령 긍정률이 당시 30%대였어요. 부정률이 50%가 넘었어요. 60%가. 아유, 저 깜짝 놀랐네요. 이게 뒤집힌 거군요. 잘못 다 예. 부정률이 더 위에 있는 거군요. 이게 긍정입니다. 예. 긍정. 아유, 긍정이 밑에 이재명 깔려 대통령 있어요. 지지율만 보다가 이거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네, 윤석열 네. 대통령 시절입니다. 자 이러면 정당 지도가 대등하지만 대통령 긍정률이 이렇게 30%로 완전히 40%선 밑으로 빠지면 이거는 네. 국정 동력 자체가 이제 소실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있는 보궐선거에서 17% 포인트 이상 격차로 패배했다라는 거는 그 격차가 언제 때 비슷하게 나오냐면 2018년 지방선거예요. 네. 2018년 지방선거 때 그처럼 패배하다가 2022년에는 회복을 국민의힘이 했다가 다시 보궐선거 때 완전히 패배하죠. 그러면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와보죠. 지금 예. 아니, 지금 현재 정당 지도 한번 보세요. 이 격차를 한번 보십시오. 45대 17입니다. 네. 이거 아까 그건 갤럽이고 이건 MBS지만요. MBS가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읍면 지역까지 성실하게 조사를 한다 친다면 45대 17 나오죠. 그리고 대통령 긍정률 방금 이제 자,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67이에요 여기. 이거는 이런 상황이면은 지방선거를 그러면 67. 방금 배수장님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네. 그나마 현역인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고 지금 단체장들이잖아요. 수성전 하기에도 너무 힘들 텐데 그런데 후보를 바꾼다. 과연 이게 선거 전략 큰 전략으로서 가능한 건지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요. 자, 서울 아까도 언급하셨지만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오세훈 캠프 입장에서도 지금 어려운 선거가 됐다. 이런 판단을 한다고 보세요? 그 내부에서도 어떻습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의 태도가 달라졌잖아요. 태도가 그러니까 이제 3개월, 5개월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현역 안정감으로 네. 또 부동산 이슈도 있으니까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명태균 관련 건도 크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은데 그게 왜냐하면 거기서 오는 게 현역 프리미엄이죠. 그다음에 이슈로는 부동산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구도가 선거에서 중요하긴 해도 서울 지역만큼은 내란 청산도 내란 청산이지만 창산 과잉에 대한 반발 심리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생각지도 못한 게 뭐냐면 장동혁 대표예요. 변수야. 그러니까 당이 와르르 그냥 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금 장배 대결이 펼쳐지고 장배 갈등이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장동혁 배현진. 그다음에 장동혁 한동훈. 네. 이러다 보니까 서울의 지지층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시장은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67% 되는 상황에서 네. 대통령은 정원호 플루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이른바 네. 할로 이펙트로 마케팅으로 정원호 성동구청장까지 견인되는 상황인데 네. 본인은 누가 끌어줄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끌어야 되는데 본인조차 끌기가 힘겨울 정도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떤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냐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장동혁 대표하고 한번 맞부딪히자. 2판 4판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비판 아예 메시지를 그렇죠. 오고 현역 있더라고요. 단체장이 네. 이건 선거 전략상으로도 상당히 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유리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장동혁 디스카운트, 장동혁 퇴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이 지속되면 오 시장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현역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받아치고 또 오 시장의 머릿속은 예. 하얘졌을 거예요. 야, 이거 선거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도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 오세훈 시장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뭐 경기나 뭐 다른 지역 말할 것도 없고 부산 이 시장도 그렇고 부울경도 이제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 요인,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너무나 시끄러운데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여러모로 당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까 저희가 초반에 언급했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집을 내놨고 뭐 이미 이제 계약이 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그랬더니 당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장동혁 대표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아까 띄웠던 거. 대통령 파면 팔게요라고 6채를 가지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제 유튜버들이 물어보니까 대통령 팔면 팔게요라고 답을 한 거예요. 이게 박자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6채 가지고 있는 장동혁 대표한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게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이때 저는 지금 저 아마 웃으면서 대통령 파면 팔게요라고 했는데 저 영상에 들어갈 BGM으로 네. 딱 맞는 게 이거예요. 난감하네. 아니 난감한 상황이 돼버린 게 난감한 상황. 대통령이 팔면 팔게요 하니까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제 공세를 했던 것은 네. 팔아라 했잖아요. 그렇죠. 팔았다. 이제 팔았다. 이제는 완전히 이 속절 없어지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도 6채 중에서 지금 여의도 오피스텔만 매물로 내놨다고 하는데 네. 그럼 5채는요? 그럼 5채 중에서 또 한 채 팔면 4채는요? 아. 3채는요? 2채는요? 살라미식으로 이제 한 채는요?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냐면 예. 정책은 정책 대응을 해야 돼요. 음. 그러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그다음에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재검토, 그다음에 농지에 대해서 경자유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전수조사 얘기 나오고 헌법까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헌법까지 이 거론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은 정책 대응을 해야 돼요. 정책 대응을 했어요. 그러면 재건축이나 초과이익 환수나 이런 걸 정교하게. 그런데 기껏 대응하는 건 뭐냐면 대통령 집 팔아라. 대통령 뭐 그 더군다나 지금 안철수 의원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 29억이면 현금이 24억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 자기가 사겠다는 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인적 대응을 하면은 그만큼 대응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고 정말 리스크합니다. 정책 리스크에.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김민석 총리 집 팔아라. 김민석 총리 집 팔고 부총리 팔아라. 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전수조사에서 그럼 국민의힘 몇 채씩 있는지 다 보고 한번 쫙 볼까요? 106명의 국회의원들이 108명에서 이제 한 명 옮겨갖고 한 명은 지금 또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니까. 네. 그럼 106명에 대해서 강남에 있는 사람 조사하면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수두룩 나올 거예요. 수두룩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평론가들이 네. 국민의힘 의원들 집 다 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면은 제가 MBS 기준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대통령이 팔아라 집 팔았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서는 ETF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뭐 서민들이 어려워요. 그러면서 29억에 지금 계약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 뭐 이거 다 기부해 버릴게요. 어떻게 되겠어요? 기부해 버릴게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전부 강남집 팔아서 기부해야 돼요. 이혜원 원 펜타스 팔아서 기부해야 돼요. 아니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대응이 안 된다. 대응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인적 대응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교한. 그래서 저는 여의도 연구원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어떤 보수 싱크탱크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대응하다 보니까 외통수에 걸린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억 원도 채 안 되는 제 여의도 오피스텔에 팔려고 내놓아도 보러 오시는 분도 안 계시네요. 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가 아니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1억에 내놓으면 되죠. 1억에 내놓으면 되죠. 이렇게 되면 소장님 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저는 하고. 뭐 살 돈도 없지만 예. 아니 1억에 내놓으면은 어허. 이게 이제 일종의 뭐 양도세 낼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뭐 샀던 금액이랑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그러면 수도 있네요. 이럴 때 중요한 게 인적 대응을 했으니까 인적 대응으로 풀어야겠네.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1억 한 다음에 그 1억을 나는 기부하겠다.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거예요. 예. 근데 지금도 보면은 2억이면 2억에 내놨는데 예. 지금 내놓는데도 사람 보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인적 대응을 누가 시작했냐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이 국민의힘 대변인들이 그렇게 방송에 나가서 공세를 할 때 인적 대응이 아니다. 우리는 정책으로 초과이익 환수나 그다음에 지방
미분양 사태나 그다음에 공급이나 이쪽으로 가자 정책을 만들자. 저는 참 이건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절대 정책이 안 나와요. 정교한 정책이 이렇게나 안 놓고 다 당명도 바꾼다고 했다가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헛발질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걸 정교하게 검토하고 또 우리 김봉신 메타 보이스죠, 그죠? 네, 메타보이스 대표. 메타 김봉신 오디오나 대표. 뭐 메타 보이스나 그 계열사가 또 만들어지겠죠. 이런 데다가 딱 아니 용역을 해가지고 예. 이 용역하는데 비용이 뭐 1억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전략을 팡팡 세워주겠죠. 그것조차 안 해. 그렇네요. 네. 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분당집, 그러니까 이게 한 채예요. 지금은 이제 관사에 살고 계시지만 관저에서 퇴임하면은 갈 곳이 그 집이잖아요. 한 채 있는 집인데 그걸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퇴임하고 나서도 사실은 그 집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을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경호 문제도 있고 경호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그것도 팔아라라고 하는 거는 나름 일리가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걸 팔라고 했을 때 딱 그거밖에 그렇게 지적하고 공격할 게 없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진짜 아 이거는 정말 정책의 네. 빈곤이다. 전략의 빈곤이고 이건 아까 뭐 교수님이 인적 대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거잖아요. 네. 사람 대 사람의 이렇게 뭐 부딪힘이 있을 때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당해낼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딱 그거거든요. 대항마 인식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죠. 계속 그렇죠? 맞대응했겠죠. 설령 그러면은 동안도. 뭐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니 네. 저거를 저렇게 이제 높이 올라가는 긍정률을 내가 누를 수 있는 사람은 다 장동혁 하나다라는 차원에서 저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과로사 할 뻔했다 그러고. 예. 예. 근데 제 느낌상엔 제가 2주 전에 이미 그걸 팔게 되면 그러면은 사실은 그 야권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팔 거다. 팔 수 있다. 그럼 뭐라고 하겠네. 그러면 그다음에 또 사실하고 할 거예요. 네. 뭐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지금 정당의 메시지 전략으로는 지금 너무 준비가 너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너무 안 됐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라고 하면 이건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인데 외부 유튜버들에게 너무 의존적이 되면 내부 메시지 기획이 안 됩니다. 메시지 기획이 안 되면 정책 라인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메시지가 의미가 없으니까 정책을 만드는 것 자체에 굉장히 게으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양대 정당이 항상 그 내부에서 지나치게 고관여 지지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의존하지 말자. 그런 유튜브한테 의존하지 말자. 그러면 여러 사람들 이야기도 듣자. 아까 용역 말씀하셨지만 굳이 저한테 뭐 주시지 않아도 그 용역 맡을 때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런 데다 용역도 줘보고 내부 연구원에서도 뭐 해보고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진짜 놀라워요. 전 너무너무 놀라워요. 메시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참 준비가 안 됐는지. 과거에 한번 보실까요? 2014년이 어떤 때냐면 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40%를 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민주당 20%안 됐어요. 그래요. 지금하고 그 완전히 당시에, 바꿔놓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민주당이 뭐 했냐면 정말 열심히 단일화 같은 거를 했습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인가 연대인가 그쪽하고 네. 단일화를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어요. 단일화도 하고 어떻게든지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넓히려고 중도로도 넓히려고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참 놀라워요. 네. 그 메시지 전략도 너무 이렇게 가가지고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세력과 관련해 가지고도 점점 좁혀가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 윤 어게인이라고 흔히 이렇게 통칭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이제 뭐 정치인으로 모셔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전국 전체 규모가 6에서 한 8%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가 조사하면 한 5에서 많을 땐 30 요 사이잖아요. 네. 근데 윤호기에는 10이 안 돼요. 10%가. 제가 공식 내놓으라고 하면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외연 확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스탠스면 개혁신당하고도 이게 손을 못 잡아요. 그러면 경기나 주요한 데서는 개혁신당하고 손을 잡아야 일이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서울 특히 서울 같은데. 제가 짧게만 좀 보태면은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실 때 김봉신 대표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선거에 대한 이 경험치도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선거도 그렇고 모든 선거는 굉장히 전략적이어야 되고 정책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평가는 호불호는 엇갈릴 수 있었는데 2006년 지방선거 생각해보시 그때도 이 보수 정당은 야당이었어요. 네. 야당이었는데 그때가 뭐 한나라당이었던데 기억나실 거예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신촌에서 커트칼 테러를 당하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맞아요. 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첫 번째 발언이 그것도 실제 그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략적인 거예요. 대전은요. 왜냐하면 그 한마디. 예. 그 지역이 박빙 상태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한마디로 대전은요. 그러면서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선거 판세가. 그리고 2012년에는 이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던 해잖아요. 그때는 박근혜 이 새누리당 대표가 그 지역구를 싹 그 지역을 충북을 지나가고 나면 충북의 판세가 바뀌어요. 네.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인적 대응을 하는 바람에 지금 또 당내 수습이 안 되는 바람에 예. 이른바 마케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동혁 아무것도 대표가 못하네. 오세훈 시장 손잡으면서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까? 박형준 시장 손잡으면서 부울경에서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오히려 내려가면 이 반발하는 이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지 말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네. 오지 흰옷 말라고. 입어라. 흰옷 입고 선거운동하라.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이 응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네, 장동혁 대표는 정말 외통수에 걸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자연스럽게 재보선 얘기로 갑니다. 6월 3일 지방선거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역이 어디가 될까 궁금한데 뭐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나오겠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를 방문했어요. 이거는 재보선 지역을 대구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준 거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는 이제 보수의 재탄생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네. 보수를 다시 이제 만들겠다. 보수의 재건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따지면은 대구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더군다나 이건 제 느낌인데 수도권에서 출마해가지고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일단은 당에 이렇게 든든하게 어떤 당의 뭡니까 후광 효과를 입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면 승부수를 걸 수 있는 것은 TK, PK 영남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구 아니면 부산? 대구 아니면 부산인데 네. 지금 해서 해볼 수 있는 곳은 오히려 부산일 수도 있죠. 부산은 뭐 야구 경기도 갔었고 저희가 뭐 인연을 따진다면 그쪽에서 인연이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부산 TK에서는 이제 당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소속 정당을 떠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뭐 비자발적으로 제명됐죠. 제명되기는 했지만 예. 그렇지만 거기서 장악하고 있는 제 1당 그 지역 1당에 있어서의 후광을 입지 못한다고 한다면 네. 오히려 그 세력이 조금 약한 지역을 선택할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소장님? 왜 부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단정 짓는 데이터가 있는 겁니까? 저는 지역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자연스럽게 보수의 재건을 위하는 유권자들과 함께할 뿐입니다. 한동훈입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분석이 나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대구를 향한 까닭은 학습 효과입니다. 학습 효과. 왜냐하면 예. 유승민 전 대표는 아직껏 여지껏 배신자 프레임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네. 정면 돌파를 안 하면 대구를 뚫지 않으면 계속 배신자 프레임에 시달릴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관계와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괘씸죄로 제명당하고 김종혁 제명당하고 네. 배현진까지 와 있는 것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근데 정성국은 PK 정서 때문에 못 건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교총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교사들한테도 엄청나게 파급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성국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직원들이 엄청납니다. 그럼요. 교사가 같은 친한계라도 그렇죠. 못 그러니까 건드린다. 이제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 정면 돌파 의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구에서 수성갑 제일 좋은 거는 주호영 의원이 여하튼 대구든 통합 광역단체장으로 네, 나가고 그 빈자리를 수성갑은 국민의힘 후보와 붙어도 이길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부겸 전 총리는 일단 광역단체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구에서 선택받으면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입성을 해서 예. 원내 입성을 해서 2027년에는 뭔가 좀 뒤집어질 거다. 그럼 그때 당으로 복귀를 해서 2028년 당대표로서 다시 한 번 더 총선 반전을 노릴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나리오는 대구에 이 보궐선거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그렇죠. 김봉신 대표 말씀대로 정 안 되면 전재수 지금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는 거의 확실시되고 네. 있잖아요. 출마 기념회 그러면 하고 부산에 가는데 출마 기념회. 예. 이게 문제는 뭐냐? 부산 북갑으로 나가게 되면 조국 대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조국 대표도 이번에 못 들어가면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부산이면 우리가 이거 비닐 봉다리 쓰고 롯데자이언츠 응원하듯이 조국이냐 한동훈이냐 한동훈이냐 조국이냐 왜 저를 부산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수도권도 경쟁력이 있는 이 조국입니다. 억수로 억울하데이. 그래서 근데 진짜 저는 부산이 만약에 예. 조국 대 한동훈 대결이 된다. 그러면 이번 총선 이번 지방선거 그렇죠. 최대 이슈예요. 아.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 한동훈이냐 조국이냐, 조국이냐 한동훈이냐. 그렇게 되겠네요. 구도가. 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보수 재건의 깃발이 좀 일단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냐 부산이냐 부산이냐 대구냐 이런 지역이 좀 좁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게 정치가 좀 안 보였기 때문에 많은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거는 아직까지 의구심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핫한 지역이 계양을이에요. 계양을. 송영길이냐 김남준이냐 송영길이냐 뭐 이렇게 두 사람 이름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김봉신 대표는 좀 여론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그 두 분이 동시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아직은 잘 못 봤는데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런데 예. 예, 만약에 둘 다 의지가 있다면 글쎄요.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남준 대변인이 네. 그 송영길 전 대표를 압도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있죠. 그냥 이제 붙게 되면 진짜. 예. 진검승부를 하면. 네. 그리고 진검승부를 이제 두 분이 하면 아마 좀 상처나 좀 날 거예요. 나게 되면은 뭐 교통 정리가 이번 주 중에는 돼야지 이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둘 중에 한 명이 뭐 개항을 간다면 누구는 또 이제 박찬대 뭐 의원 그 지역구 연수 쪽으로 좀 빠져준다거나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김남준 전 대변인이 되죠. 정말 꼭 개항을 가겠다 하면 네.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를 찾아가서 읍소를 해서라도 조금 뭐랄까 중량감 있을 김남준 전 대변인 모습도 좀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그 읍소를 해서라도 그 아무래도 중량감이 있으니 네. 험지라도 좀 다른 곳에 출마를 해 주십사고 부탁을 하는 게 나을 거고요. 아. 그게 안 되고 송영길 전 대표가 개항을 고집하게 되면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 지역구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원래 지역구 오선한 지역구 이재명 대통령한테 양보했던 그 지역구를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저는 있는데 교통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네. 6월이 아니라 8월도 걸려 있는 거예요. 8월 왜 그러냐면 당권. 이게 지금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전 네. 대표의 고향이에요. 사실상 그렇죠. 정치 기반이에요. 물론 광주 대동구 호남의 이 정치의 적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본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또 MBN 출연을 하면서 네. 송영길 전 대표랑 만났어요. 아 그래요? 상당히 이 좀 단호한 표정이에요. 인천 계양을을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던 게 네. 방송 내용 중에 같이 이제 그 코너가 아니고 저는 그 코너 다음 코너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다. 근데 오죽했으면 광주 전남 통합 단체장으로도 본인을 와달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그걸 내가 안 가는 이유는 오로지 인천 계양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줬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럼 뭐냐면은 지금 정청래 대표도 제가 지금 취재한 바에 따르면 네네. 상당히 빨리 결정을 안 했어요. 복당을.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는 친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뜸을 들였어요. 정청래 대표도. 네. 그리고 사실 내키지 않았겠죠. 송영길 전 대표가 와서 김민석 총리나 또는 친명계 전당대회 대표 출마자 후보자를 손을 들어줘 버리면 이건 싹 무게가 기울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 제가 전해 들었던 어떤 취재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고위원회의가 비공개로 접어들면서 이현주, 황명선, 네. 그다음에 강덕구 최고위원이 막 요구했다는. 아니 왜 복당 안 시키냐? 지금 왜 이러느냐? 네. 정청래 대표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데 또 이제 조성래 사무총장이 예. 원래는 인천인데 예전에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서울 당원에 민주당원에 가입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복잡해졌다 이야기를 하니까 또 친명계 쪽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니 당 대표가 그 교통 정리하면 되지 그걸 복당을 못 시키고 무슨 인천시당 서울시당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내놓은 카드가 페널티 25% 안 매기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그럼 도와드릴 테니까 제발 전당대회에서는 어느 쪽 편 들지 마라. 이게 메시지가 무서워요. 근데 아니 경선 페널티 없이 김남준하고 송영길 만약에? 전 대표가 경선을 한다. 그럼 송영길이에요. 이게 김남준이 되기가 어려워요.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말하죠. 소나무당의 송영길입니다. 물병 좀 가져오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이 이재명 대통령이 내 지역구를 내주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럴 수가 있어. 남준다. 내 지역구를 남준다. 김남준 남준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예. 이재명 대통령도 고민이 많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송영길 전 지지율이 높고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물론 주도를 합니다. 전국도. 근데 송영길 전 대표를 내치기에는 정서상으로도 이건 좀 적절치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는 교통 정리를 하면서 근데 연수를 김남준 전 대변인을 보내기도 쉽지 않은 것이 여기 또 박남춘 전 시장이 또 그렇게 그렇죠. 나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 범위를 넓힐 것이다. 왜냐하면 4월 30일까지 대법 판결이 내려지면 보궐선거가 몇 지역이. 군데 더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 쪽으로 더 넓혀서 안산이 됐든 지금 김남국 전 또 비서관은 지금 민주당 대변인. 그렇죠. 민주당 대변인은 지금 지방선거가 지역 보궐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아니라 안산시장 쪽 그런 출마설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본다면 김남준 대변인이 조금 적절하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좀 지역구 쪽으로 꼭 인천이 아니더라도 네. 재배치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교통 정리가 될 거라는 건 우리가 뭐 다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 그 결과 어떻게 될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너무나 잘 들었고요. 쉬시는 날 오셔서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정호 이게 잘하고 있잖아. 우리 칭찬을 하고 구독 좀 해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집에서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연습을 많이 하시네요. 아니 집안에서는 연습 못하고 집 바깥에서 밖에 나와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도 더 똑같은 성대모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봉신 대표와 배종찬 소장과 함께 해봤습니다.